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요약 및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첫 시간에는 결혼 이민이란 무엇인가와 관련된 개념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국제 결혼과 결혼 이민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자라고부터 출발했어요. 그래서 국제 결혼과 결혼 이민은 서로 사용되고 있는 그 학문 영역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시기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강조점이 다르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국제결혼이라는 용어가 결혼과 가족이라는 학문 영역에서 굉장히 일찍부터 사용된 용어고요. 그냥 인터매리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경을 넘은 결혼, 국적이 다른 결혼. 그거에 비해서 결혼 이민은 200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용어예요. 이민 분야에서 만들어진 용어고요. 이민이라는 분야에서 결혼 이민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가족 이민 내에서 가족 형성 이민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렇게 부르지 말고 가족이라는 개념 속에 녹아서 쓰지 말고 결혼 이민이라는 독립된 용어로 쓰자라는 식으로 개발된 용어죠. 국제 결혼의 유형은 첫 번째는 동족혼 또는 종내혼이라고 부르는 종족 내혼형 국제 결혼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같은 종족끼리 결혼한 거죠. 그래서 우리 왜 사진 신부라든지 뭐 편지 신부라든지 또는 뭐 하와이 사탕수수밭으로 뭐 간 사진 신부들 같은 한국인끼리 결혼한 거잖아요. 근데 나라만 건너간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종족 내혼형 국제 결혼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 후에 나오는 종족을 뛰어넘는 결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족 간에 결혼하는 진정한 의미의 인터매리지는 어느 정도의 이제 최근의 현상으로 이민의 여성화 현상하고 이제 관계가 깊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는 모든 분야에서 지구화 현상 또는 세계화 현상이 일어나듯이 사랑의 지구화 현상도 일어난다. 그래서 장거리 사랑과 세계 가족을 강조하는 베커 부부의 이론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베커 부부는 그동안의 가족이 일국 가족이었다면 오늘날의 가족은 세계 가족이다. 그래서 세계 가족은 초국적 가족이다. 그러면서 초국적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예를 들었죠. 둘째 시간에는 한국 결혼 이민의 추이를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에서 국제 결혼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옛날 가야 시대 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고려 시대의 여러 그 왕비들 또 그 후에 우리가 이제 고대로 본다면 그렇게 왕비들의 숫자는 적었지만 전쟁 포로로 끌려갔던 여자들 그쪽에서 이제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왔을 경우에 차별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 후에 근대 일제시대와 한국전쟁 관련돼서 국제결혼이 있었느냐. 일제시대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에 하와이 사탕수수밭으로 갔던 그 한인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한국에 있던 여자들이 사진 한 장 들고 하와이로 갔다. 그게 1910년에서 1924년까지의 사건이에요. 앞에서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1924년에 왜 이 제도가 끝났을까요? 재미있는 퀴즈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24년에 하와이에서 또는 미국에서 한국, 그러니까 아시안을 익스클루드하는 배제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시안들이 너무 많이 와서 미국이 더 이상 아시안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아시안이 이민 들어오는 통로를 딱 막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사진 신부가 갈 수 없었던 거죠. 그 다음 현상은 이제 한국 전쟁과 관련돼서 워 브라이드 또는 GI 브라이드라는 현상이 있었고요.
1980년대 말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도 여러분 아까 수업에서 강조했었죠. 네. 그런 다음에 우리가 1980년대 말 이후 90년대의 코시안 패밀리와 2000년대의 멀티컬처럴 패밀리를 구분하자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런데 코시안 패밀리는 한국 여자가 공장에서 이제 같이 만난 동남아 남성들하고 이제 결혼한 현상이고요. 2000년대 이후 다문화 가족은 결혼 중개업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이제 결혼하는 현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2006년 이후에 이들을 다문화 가족이라고 이제 부르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결혼 이민 현황을 여러 가지 그래프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남자의 국제 결혼 또는 여자의 국제 결혼 얼마만큼 들어오는가를 봤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봉우리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봉우리는 중국 동포에 의한 봉우리였고요. 두 번째 봉우리는 베트남 여성에 의한 국제 결혼이다라고 얘기도 했었죠. 또 첫 번째 그 봉우리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은 1992년 한국과 중국의 국교 재개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2004년 이후에 베트남 국제 결혼이 증가한 데는 두 가지가 있었죠. 우리나라 결혼 중개업체의 그 법이 바뀌어서 과거의 허가제라든지 뭐 등록제라든지 신고제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자유업이 됐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고요. 2004년 대만의 이민 정책이 굉장히 까다로워지면서 국제 결혼을 억제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대만의 이민 정책 변화가 한국으로 방향을 돌리게 했다. 그래서 대만을 가려고 준비했던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으로 많이 왔다라는 말씀도 드렸죠. 결혼 이민의 과정을 보면은요,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사업은 1980년대 말부터 이제 90년대 쭉 이어지면서 그런 사업에서는 중국 교포 여성들하고 이제 중매를 해서 많이 모시고 오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결혼 중개업체가 급증한 1999년부터는 특히 베트남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데 이제 베트남 여성이 들어오는 거는 처음에는 사이공, 즉 호치민시 부근에서, 즉 베트남의 남쪽에서 많이 오다가 후반부로 가면 베트남의 북부, 하노이 또는 하노이 주변에서 많이 오시더라 하는 얘기도 드렸고요. 그런데 이러한 결혼 중개업체의 그런 소개가 외교적 마찰이 돼서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됐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결혼 중개업체와 관련된 법을 계속 개정하는데 그게 이제 처음 개정했을 뿐만 아니고 계속 2019년까지 정말 지속적으로 법을 계속 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럼 결혼 중개업이 이렇게 부상하는 거가 그러면 나쁜 현상이냐? 이거는 그냥 나쁜 현상,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21세기형 전문 서비스업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국인과의 국제 결혼을 소개하는 데에서는 이런 문제가 별로 안 생기는데 외국인의 국제 결혼을 소개하는 데에는 인권 침해적인 문제가 있어서 문제였다라는 거죠. 특히 제3세계의 여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3세계가 못 산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또 여성이라고 생각해서 두 가지가 맞물려서 인권 침해적인 요인이 많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셋째 시간에는 국외는 어떠한가라는 거에서 이게 서양만의 문제냐 또는 동양만의 문제냐라는 질문을 드리면서 서양과 동양의 차이가 뭐냐 또 서양과 동양의 비슷한 게 뭐냐라는 걸 살펴봤죠. 근데 가장 중요한 차이는 동양이 굉장히 많은데 많은 이유가 중개업체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개업체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경제적으로 수요 공급이 많으니까 비즈니스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중개업체가 뛰어들고 행정 절차 등이 굉장히 어려워서 번역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따라가 줘야 되는 그런 어떤 수요가 있는 거고 심리적으로 우리 동양인들이 중매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동양이 서양보다 결혼 이민이 많은 이유로 하이퍼감이 그다음에 중매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거, 결혼 압력이 훨씬 센 거, 고령화 현상과 가족주의가 맞물렸다라는 말씀도 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의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3개국의 결혼 이민 추이를 봤죠. 그래서 일본이 먼저 했고 그다음에 대만과 한국은 거의 비슷하게 이제 90년대 이후로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고 또 이러한 동아시아 3개국의 결혼 이민의 특성도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넷째 시간에는 결혼 이민의 원인을 유입국의 원인, 그 다음에 송출국의 원인으로 나누어서 살펴봤죠. 유입국의 원인은 인구학적 원인, 사회적인 원인, 정치적인 원인, 유입국의 이민 정책이 너무나 좁은 문 정책이다 라는 것도 했고 맨 마지막으로 아시아 국가에서는 중개업체가 굉장히 증가해서 이렇게 국제 결혼을 많이 야기시켰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송출국의 원인으로도 경제적, 여성의 취업 욕구에 비해서 일자리가 줄었다. 사회적인 요인, 여성의 양성평등 욕구, 특히 인생을 리셋하고 싶다, 다시 출발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사랑의 세계화 현상도 당연히 있고 이러한 현상들이 그 농촌에서, 그러니까 송출국의 농촌에서 결혼 바람, 이민 바람 또는 이민 태풍으로 변하게 했다라는 말씀도 드렸죠. 마지막 시간에는 한국의 결혼 이민과 관련된 이슈를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결혼 이민자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들은 정주 이민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드디어 사회 통합 정책을 모색하도록 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상업적 국제 결혼 중개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봤고요. 다문화 가족 정책의 한계가 있는데 다문화 가족 정책의 한계는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룰 사회 통합 정책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했고요. 가족의 해체, 즉 이혼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이혼이 법적으로 수속이 다 안 끝난 상태에서 돌아가는 여자들도 상당히 많더라. 그럴 경우에 그 여자분과 그 자녀들이 본국에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족 2세의 문제를 다루어 보았는데 학업 중단율과 관계된 보도가 있는데 이런 보도에 대해서 그 우려는 이해하지만 이러한 보도가 너무 지나치게 이들을 낙인 찍는 그러니까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거나 교육 지지나다라는 어떤 낙인을 찍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들에 대해서 다문화 2세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 특별한 대상으로 그러니까 학업 중단율 보도도 문제지만 또 너무 지나치게 이들을 특별한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자꾸 이들을 왜 그냥 자꾸 이렇게 나누느냐, 분리하느냐의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족 2세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다큐 필름 한 편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주의 수업은 결혼 이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결혼 이민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현재도 우리나라의 여성들도 외국에 나가서 결혼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결혼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남성들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전 지구적인 지구와 현상하고 맞물려 있어서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